한경 글로벌 마켓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정확히 84일 남았습니다. 11월 5일 날 펼쳐지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민주당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후보가 올라왔고요. 공화당에서는 예측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됐습니다.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확정을 짓는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국면입니다. 미국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고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고 이게 시장과 증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해서 한인 유권자 연대의 김동석 대표를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가에서 하는 대선을 보는 얘기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레이버데이 이전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믿지 마라. 믿을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거고 올해 레이버데이가 찾아보니까 지금 9월 2일입니다. 그때쯤 가야 그 이후부터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여론조사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표심이라든지 이런 걸 믿을만 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은 유동적인 거죠. 그렇죠. 대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야당의 컨벤션이 끝난 다음에 야당 컨벤션이 되게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8월 19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시카고에서 민주당 컨벤션이 끝나고 나면은 한 일주일 사이로다가 이제 레이버데이가 오죠. 레이버데이에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대개가 정리된 관점을 갖기 시작하죠,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지지율이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앞으로 결정할 건데 여하튼 간에 지금도 그렇고 레이버데이 이후에도 그렇고 선거의 흐름을 누가 이니셔티브를 쥐고서 끌고 가는가라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였었고 결정돼 왔는데 아시다시피 2016년 트럼프가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헤드라인에서 사라진 지 지금 보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좌불안석이죠. 맞아요. 이게 총 맞았죠. 얼굴에 반창고 붙이고 미러키에 등장했어요. 미러키는 네, 공화당 전당대회. 네, 공화당 총 맞고 나서 다음 주였죠. 그러고 오니까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모든 게 이 정도 되면은 선거 걱정할 것 없다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가려다가 금요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제 그 주말이 지나면서 공화당의 이 컨벤션 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에 일요일 날 오후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선언하면서 그냥 완전히 트럼프가 실종이 된 거죠. 그거는 민주당이 제가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공화당 전당대회 효과를 없애고 뉴스 헤드라인을 다 자기네로 돌리고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일부러 짰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해리스가 바로 나왔는데 해리스가 굉장히 준비된 듯이 보였어요. 너무 많이. 그냥 엉겁결에 갑자기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충분히 하고 나온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마스터마인드가 뭐 이렇게 만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어떻게 사퇴할 거를 미리 시나리오 짜고 연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있습니다. 지금 지난 다음에 지금 밝혀지는 얘기를 보면은 이제 카멜라 해리스가 보통이 아니라 이분이 너무 치밀하게 단 1%라도 그런 기회가 오면은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던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이라는 거를 제일 잘하는 건 눈치챈 건 카멜라 해리스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지금 슬슬 나오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 이런 정치 저널에 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개월 동안 내각 회의를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있었던 거는 오전 9시서부터 오후 2시 그 사이가 아니면은 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그런데 캠페인을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느냐보다 그 당의 주도권을 쥐고 그 당의 주류가 되는 게 더 프라이어리티가 있으니까 이 캠프에서 캠페인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속여온 거죠. 대통령 건강을. 이게 지금 이런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거를 카멜라 해리스가 제일 잘 알았고 그걸 준비해 왔구나 라는 걸 눈치챌 정도로.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어떤 권력자, 뭐 어떤 회사의 사장이든 뭐 재벌 기업의 오너든 대통령이든 어디 간에 무슨 장이 되면 밑에 사람들이 다 아부하고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지 나쁜 얘기 안 하거든요. 물러나세요 이런 얘기 잘 못하죠. 저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민주주의의 힘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바이든이 자진 사퇴하도록 가장 영향력 있게 역할을 한 사람이 낸시 펠로시 의장입니다. 델라웨어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격리를 했잖아요. 격리 바이든 중에 대통령이? 후보 사퇴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낸시 펠로시가 찾아갔구나. 그게 아니고 전화도 안 했더라고요. 맞아요. 바이든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오말리 딜런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총괄 본부장이 바이든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낸시 펠로시가 전화해서 후보 토론회 이후에 지지율에 대한 데이터를 바이든한테 어떤 데이터를 줬냐라고 해가지고서 30분을 따지면서 거의 F자에 가까운 욕을 하는 전화를 했대요. 내가 갈 거다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마니 딜런 그 선거대책 본부장이 바이든하고서 얘기를 하고 바이든이 그렇게 결심하도록 하고 요거를 카멜라 해리스가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걸 기다렸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3년 반 동안 워싱턴에서 일하면서 아시안계 블랙 여성이 부통령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화이트하우스랑 커넥트 해가지고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이걸 하는 게 꽤 괜찮아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카멜라 해리스는 존재감이 없었어요. 존재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능해서 그런가 뭔가 했더니만은 정치권이라 그래서 인종 문제는 진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카멜라 지금 해리스가 드러난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아니고 인종적인 문제로 스스로 몸을 낮추고 있었다. 그래서 혹은 뭐 대접을 못 받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보세요. 카멜라 해리스가 어떻든 지금은 민주당에서는 권력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출신이잖아요. 캘리포니아의 검찰 출신이면서 법무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주 연방 상원의원까지 오고 또 부통령 후보가 될 때까지의 카멜라 해리스가 취해온 정치적 권력적 처신을 보면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움말을 드리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그동안 어떻게 권력 속에서 서바이브를 해오고 부통령이 되기까지의 행적을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뭘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짐작이 갈 거다. 대통령 되면 뭐 어떻게 할까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되면은 재선을 향해서 가는 게 이분의 제일 큰 아젠다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임기 때는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이지만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흑인이 대통령이다 외에는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 오바마가 내놨던 아젠다가 뭐 된 게 없잖아요. 흑인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는 그거를 되돌아보고서 이 권력을 어떻게 그거보다 훨씬 더 하고 성과는 재선의 대통령 때 하겠다라는 이런 그림을 철저하게 그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카멜라 해리스의 이 권력지향적인 이런 부분은 정말 다시 보면은 혀를 차게 한다. 근데 그러면 카멜라 해리스가 사실은 뭐 했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뭘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미국에 좋은 일인지 또 세계에 좋은 일인지 그거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가장 큰 관심, 이 사람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건가? 그렇죠. 도대체 정책이 뭐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든 미디어가 다 궁금해해요. 그러면 겨우 한다라는 게 카멜라 해리스가 상원 의원일 때 보링한 거하고 투표했던 거, 했던 찬성표를 던졌던 거.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하고 여하튼 바이든하고 한 팀이었으니까 바이든 때 갖고 있던 그런 정책들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걸 전망하면서 모든 시선은 앞으로 19일서부터 있을 시카고 전당대회 때에 전당대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플랫폼을 내놓습니다. 정강 정책을 발표를 하죠. 그 브리핑을 하죠. 여기에 대충 중요한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해리스는 특히 경제를 안 해요. 카멜라 해리스의 경제가 뭔가라는 거를 예상해 볼 만큼 경제 정책에 뭐 주력해 왔던 부분들이 레코드가 별로 없죠. 그런데 대개 보면은 지금 경제라고 할 때 미국의 큰 틀에서 흐름은 환경과 노동 이 두 가지가 갖고 가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정부의 권한을 가지고 이런 걸 통제하는 이런 흐름에서 경제 정책이 나오는데 훨씬 더 바이든에 비해서는 진보적인 리사 워렌이나 아니면 버니 샌더스 그리고 AOC 훨씬 더 가깝죠. 왜냐하면 카멜라 해리스가 상원의원이 되면서 뉴딜도 아닙니다.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뉴딜은 뭐냐 하면은 뉴딜보다 훨씬 더 이 판을 진보적으로 바꾼다는 거죠. 화석 연료 같은 거에 관해서는 훨씬 더 환경 단체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캘리포니아 사람이군요. 당연히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인당 538명을 각 주의 인구수대로 분배된 선거인단을 뽑는 거죠. 그래서 누가 270명 이상을 차지하느냐 라는 게 핵심인데요. 그 핵심에 있는 데가 이제 스윙 스테이츠라고 부르는 보통 뭐 6개, 7개인데 뭐 나누면 이쪽 블루월, 미드 이스트 쪽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뭐 이런 데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선벨트들, 뭐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뭐 이런 데들이 있는 거죠. 이 스윙 스테이트의 판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합주 6개, 7개 중에서 사우스와 중서부로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사우스는 전문가들이 볼 때 암만 잘해도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났었습니다. 아직 모르지만은. 그래서 대개 관심 지역은 러스트벨트, 이 중서부에 있는데 쏠리는 게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는 이 경합주 중에 중서부 지역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었어요.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박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진짜 지지율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 건데 정말 보면은 박빙입니다. 지금 2~3% 카멜라 해리스가 높게 나오지만 이건 그냥 거품 같은 컨벤션 효과죠. 그리고 블루월이라고 하는 데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유리한 거가 되죠. 그리고 요번에 보면은 카멜라 해리스가 팀 월스라는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으로 지명을 하면서 순식간에 2008년도 블랙 대통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오바마 캠프에서 했던 전략가들이 확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서로 공방전을 했잖아요. 트럼프가 뭐라 그러면 바이든이 대응하고 계속 트럼프가 미디어 헤드라인을 끌고 갔는데 오바마 팀들은 누가 뭐래든 우리는 상대 안 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간다 이 전략입니다. 오바마 캠페인의 특징이 선거인단 카운트하는 전략입니다. 51% 이기더라도 선거인단이 갖고 오면 승자 독식이 나오죠. 네. 이게 가장 유명한 게 데이비 플라프라고 해서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캠페인 매니저가 지금 확 들어왔죠. 이 친구가 우버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 캠페인에 조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전략적으로 선거인단이 많은 주에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집중할 거다. 사실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인기는 얻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근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젊다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정책적으로 뭘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도 가봐야 아는데 가봐야 되는 데서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게 TV 토론일 거예요. 원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안 하겠다고 하다가 요새 비슷비슷해지니까 다시 하겠다고 해서 토론이 성사가 됐거든요. 이 TV 토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역대 선거를 보면 TV 토론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준 적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양당이 전당대회 끝나고 양당이 후보가 다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나서 하는 게 대통령 후보 토론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을 누가 갔느냐 게임인데 이번에는 조 바이든의 건강 때문에 후보 토론회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조 바이든 팀의 과제였었어요. 그래서 빨리 그래서 한 거군요. 6월달에 후보 토론회 한 6월 때 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빨리 하나 했더니 그게 조 바이든 측에서 원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부메랑이 된 겁니다. 바이든 쪽에서는 하려면 좀 빨리 하자라는 게 이게 완전히 망한 거죠. 이번에는 9월 10일 날 ABC에서 하죠. 근데 이번에도 말이 많아요. ABC 사장이 카멜라 해리스랑 너무 친구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서서히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되나 하면 경합 지역의 유권자는요. 카멜라 해리스나 조 바이든을 찍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를 찍을 사람들이 이미 더 견고하게 응고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 세력이 덜 결집된 게 조 바이든 때문에 흔들흔들했어요. 경합 지역에 4년 전에 2020년에 바이든을 찍었던 표심들이 이탈 현상이 있었어요. 이 이탈 현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팔레스타인 라이브스 매러로다가 이 진보 젊은 층 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붙었다. 이게 이탈 현상이 있는 거죠. 이게 카멜라 해리스를 보고 다시 붙은 거죠. 붙고 있나요? 네, 그게 붙은 게 지금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 거죠. 저번에 네타냐후가 왔을 때 카멜라 해리스가 의회 연설 가지도 않고 좀 세게 압박을 해갖고 뭐 네타냐후가 기분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카멜라 해리스는 비공개로다가 네타냐후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만난 거는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유태인들의 돈 때문에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진짜 경합주에서 이탈을 막으려면은 공개적으로는 안 만나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되죠. 네타냐후를. 근데 유태인들 표는 잃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유태인들 표가 아니고 유태인들은 돈입니다. 표가 몇 명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 카멜라 해리스가 처신하기에는. 그러니까 표는 팔레스타인 표를 얻어야 되고 그렇죠. 돈은 유태인한테 받아야 되고. 그게 지금 어려운데. 작전이 잘 되고 있나요? 그 작전이 매우 위험스럽습니다. 미국의 전체를 볼 때 표심에 영향은 크게 안 미치더라도 큰 틀에서 영향 미치는 건 유태인들의 돈이고 경합주의 이탈표를 막는 거는 팔레스타인 라이브스 매러라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컬럼비아 대학이니 하버드 대학이니 시위대들이 지금 다 뭉쳐가지고 방학이지만은
지금 저 시카고 컨벤션으로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요런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카멜라 해리스의 지금 컨벤션 잘 봐야겠네요. 그 어떻게 변수는 되나.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종 관측, 의회를 포함해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고 누가 상원이나 하원은 어디가 차지할 것 같고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민주당은 이거고 공화당은 이거다 라는 거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정말 트럼프 캠프에서는 조 바이든이 사퇴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전제로 했던 어떤 시나리오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공격을 못하고 있어요. 예, 카메라 트럼프 해리스를. 캠페인이 지금 허둥지둥 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 대담 있었잖아요. X 트위터에서.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바이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바이든 얘기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 몇 번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현직이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캠페인은 허둥지둥하죠. 경합 지역의 부동층은 트럼프도 아니고 바이든도 아니에요. 제발 어느 당이고 새로운 인물이 오면은 우린 거기에 베팅을 하겠다가 표심입니다. 그게 지지율에 높낮이에 있는데 민주당이 후보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 기대치를 계속 갖고 가야 되는데 새로운 인물이 왔다 하더라도 카멜라 해리스는 부통령이었고 거기서 같이 나온 러닝메이트가 팀 월츠라는 미네소타 그리고 미네소타의 주지사 할 때 팀 월츠의 모든 그 정책은 카멜라 해리스의 보다 훨씬 더 좌쪽에 있습니다. 학자금 탕감하는 거니 무상급식이니 그다음에 이 환경이니 인권이니 4년 전에 미네소타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났을 때 주지사인데 공권력을 콜 안 하고서 그냥 시민단체 블랙 입장에 쓰고 그래가지고 민권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영웅시 이미 알려졌던 게 팀 월츠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격할 거리는 너무 좋죠. 트럼프 쪽에서는. 이게 다 공산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팀 월츠를 트럼프 쪽에서 공산주의로 얘기를 하고 저 급진 좌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제 범죄율이 얼마나 올라갈 줄 아느냐 이건데 그런데 지금 모든 미디어는 뉴페이스에 초점이 맞춰졌죠. 앞으로 이 트럼프 쪽에서 이 캠페인의 흐름을 이니셔티브를 줄 정도로다가 주목을 받을 만한 캠페인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흐름의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 쪽이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만일에 저보고서 한다 그러면은 뉴페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긴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슈퍼팩이 할 수 있는 거하고 아니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낸 돈을 쓸 수 있는 거하고 돈에 쓸 용도가 달라요. 슈퍼팩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이 스몰머니, 개미 군단이 보내는 돈이기 때문에 확 뒤엎어버렸던 그런 게 있는데 카멜라 해리스가 되고 나가지고 이 스몰머니들이 억 달러 이상으로 들어오는 이런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서 두 달은요 2년처럼 높낮이가 갈립니다. 그래서 누가 더 영악스럽게 그 유권자들의 표심 그리고서 미국의 다수 유권자들의 흐름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이런 흐름이 하원 선거도 상원 선거도 영향을 많이 줄 거다. 그래도 더 분석해서 보는 전문가들은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힘들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지배적입니다. 네. 오늘 복잡한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카멜라 해리스가 뉴페이스로 등장하면서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과연 팔레스타인 라이브스 매터 이 문제가 커지면서 전당대회가 난리가 날지 아니면 전당대회가 잘 끝나고 카멜라 해리스가 인기가 더 올라가면서 대선의 흐름을 제대로 탈지 이걸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